RJ International Hub right now. Oh,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YTN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는 방송 프로그램 최초로 미얀마 민주주의의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 매일 이 시간 우리들의 연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죠. 오늘 만나볼 분은 부마항쟁 기념사업회 설진한 회장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부마항쟁 기념사업회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해 지지선언 네네. 이유를 들어볼까요? 네. 우리 역사를 봐도 많은 사람들이 민주라는 단어 아래서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고 부마민주항쟁도 부산, 마산 시민 학생들이 유신 독재 저항에서 항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 또한 군부 쿠데타에 대항하는 국민들의 항쟁으로서 부마민주항쟁과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당연히 5.18 광주 항쟁 또 부마 항쟁과 너무 닮아 있어서 우리가 더더욱 미얀마를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는 거겠죠. 네네. 자,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얀마는 50년간 군부 독재 체제에 있었고, 그러나 2015년에는 문민정부에 출범했으나,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2021년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 정권이 거치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미얀마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국민들이 군부에 굴하지 않는 거하고, 그냥 저항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극히 아주 공감하게 됐고요. 예. 그러나 부마항쟁 당시에도 많은 시민 학생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유신철폐, 그런 독재 타도 이런 걸 외치면서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항쟁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자가 생겨났고, 그러나 부마항쟁은 유신 정권을 종식시켰습니다. 아마 미얀마 국민들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가지고 이렇게 희생을 각오하고 힘든 투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마 항쟁 당시에도 차진철 경호실장 같은 사람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도 죽었는데 네네. 200만 명 죽여도 까딱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자칫하면 정말 부마 항쟁이 큰 유혈 사태가 일어날 뻔했었는데 네네. 미얀마가 지금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인데요. 네네네. 자, 아무 일 없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이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대한 관심과 지지의 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먼저 미얀마 민주운동에서 이 유혈 사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미얀마 민주주의는 인간이 지닌 소중 가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많은 미얀마 국민들에게 많은 세계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미얀마 국민들이 좀 힘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마항쟁 기념사업회 설진한 회장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처리반, 미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정보연수부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다뤘던 노원구 세모녀 사건이죠. 김태현이 지난 9일 취재진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무릎 꿇는 모습이나 사과하는 말은 사과였습니다만은 행동이 과연 진정성이 있었느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진정성이란 건 거의 없었고요. 예. 모두에게 사과한다는 건 아무한테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하는 거고요. 예. 보통 이제 이런 거짓말의 진부 여부는 눈을 많이 보는데
눈의 지향점이 오른쪽 위쪽으로 지향돼 있더라고요. 예. 보통 이제 거짓말쟁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조주빈도 보시면 아시겠고 다른 비슷한 류에 있는 범죄자들을 보면은 전면보다는 약간 오른쪽 위를 합니다. 예. 그게 이제 보통 거짓말을 지어내는 형태의 행동 패턴 그리고 말도 평탄음,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 전형적인 거짓말쟁이의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뭐 정말 잔인하게 3명이나 목숨을 빼앗은 그런 일인데 이쯤 되면 이거는 사이코패스 뭐 소시오패스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검사는 이미 다 된 거고요. 예.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잔혹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잔혹한 살인범이죠. 근데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것은 여죄 그리고 이것이 다른 어떤 정신병질과 연관돼 있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잔혹한 범죄자인 거고 예. 그것이 형벌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다만 정신병질이 얘 때문에 그런 건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 사실 사이코패스로 나오면 안 되죠. 예. 이거는 잔혹한 범죄자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도 프로파일러입니다만은 우리가 프로파일러 자격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15년, 예. 그러면 이런 케이스도 연구의 케이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검사해서 사이코패스 아니냐 이렇게 분류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심리검사하고. 그렇죠. 주로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김태현 사건이 물론 뭐 지금 피해자 김태현은 3명이나 잔인하게 살해를 했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근데 출발은 스토킹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스토킹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만 스토킹이 계속 가중되고 세지다 보면 살인이나 또 강력한 폭력으로 이어진다 이런 우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토킹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예전에도 비슷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있었죠. 울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예, 보통 울산 사건, 울산 자매 사건 혹은 김홍일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발생은 2012년 7월 20일 날 발생을 했지만 김홍일이 이 자매들을 스토킹 시작한 건 2008년도입니다. 예. 2008년도에 이 집에서 운영하는 가게에서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알바를 해서 알게 됐지만은 그 뒤에 이제 한 4년 뒤에 범행을 한 거고 이 범행 방식이 너무나도 잔인해 갖고 예. 동생을 죽이고 언니를 죽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언니와 사귀었던 사이다라고 김태현 사건은 거의 똑같습니다. 아하. 근데 실제로는 전혀 무관한 그냥 스토킹을 했던 거죠. 그럼 이게 사귀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사귀었다고 착각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망상. 그러니까 스토킹은 3가지가 있는데 예. 이걸 비가족적의 스토킹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관계가 있다고 착각을 망상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본인한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세뇌하는 2가지가 다 존재하는 거죠. 제 주위에도 이 스토킹 피해자가 한 분 계셨었는데 교수님도 아시는 분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스토킹을 했냐고 했더니까 본인의 그 가해자, 본인의 SNS에 그 여성의 이름을 쓰면서 오늘도 내 생각했지? 어디서 내 생각한 거 나 봤어.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망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에로토매니아라고 관계망상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셀럽들한테 많이 셀럽들한테. 예. 근데 그게 심해지다 보면 미행도 갈 수 있고 미행하고 보통 마지막엔 흉기사형, 뭐 방화 이런 게 많이 가죠. 예. 그러면 우리 사건은 조금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런 건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스토킹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경찰한테 신고해도 마땅히 경찰이 처벌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결과를 가지고. 결과에 상해가 있었고 재물파손이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처벌했죠. 아니 우리는 결과 나오기 전에 무섭잖아요. 그렇죠. 결과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달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전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중요한 게 이런 법이 없으면 그전에는 그런 게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냥 수시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냥 반복적인 형태만 가지고 경고만 주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을 빨리 해달라고 했던 게 그것 때문에. 예. 그럼 지금은 가능합니까? 9월일 이제 실효가 되는데요. 아직 안 되고. 예. 그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 예. 이제 뭐 전담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발생해도 처벌 못하죠. 안타깝네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가서 울산 사건입니다. 동생을 먼저 살해하고 그다음에 언니 목소리를 듣고
언니를 살해하러 들어갔다. 그러니까 동생을 먼저 살해한 뒤에 집을 나왔는데 언니 목소리가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는 참 저도 이 사건 수사될 때 참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게 이 김홍일 말입니다. 김홍일이 뭐라 그랬냐면요. 누굴 죽였는데 언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네. 동생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언니가 그걸 보고 비명을 지르는데 다시 들어가서 네. 언니 죽였다고 하면 이게 재판관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원래 한 명을 죽이려고 했다. 한 명 살인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김홍일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토커들은 어떻게 했냐면 본인 앞에서 그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칼을 써갖고 잔혹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수사는 저는 이게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가 되니까 기소장이 돼버리니까 판사는 어떻게 했냐면 원래 둘을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우발적으로 죽였구나라고 이게 판결이 나버린 게 됩니다. 계획적으로 2명을 살해하기 위해서 집을 들어간 게 아니라. 그렇죠. 우발적으로 한 명 살해하고 나서 그 비명 소리에 한 명 더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 형량이 무기징역밖에 안 난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관계있는 사람들이 이건 엉터리 판결이다라고 했던 것도 그런 것도. 그렇군요. 예. 그런 김태현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이 있군요. 예. 그러면 내가 스토킹한 대상 앞에서 가족을 살해한다. 그거는 고통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보통은 앞에서 이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앞에서 죽이기도 하고 대단히 잔혹합니다. 이게 잔혹성 측면에서는 스토킹 살인이 다른 연쇄살인보다 엄청 잔인합니다. 그냥 잔인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평생 고통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김홍일이 검거가 되고서 심정을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렇지도 않다. 구치소에서 20년 있다 나올 거다. 그때 여자 다시 만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양심의 가책 따위는 없는 모습이네요. 그때 했던 것이 그 기자가 질문했는데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네, 그 얘기하면서 웃었습니다. 근데 그게 매우 불행하게도 그게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가석방 같은 20년 지나면 가석방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까 제가 공소장 판결을 말씀드렸는데 2명을 죽이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1명을 죽이고 우발적으로 하라고 됐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가석방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홍일은 그걸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서 피해자 앞에서 웃으면서 20년 뒤에 보자라고 했던 거죠. 예. 어쨌든 무기징역.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 집행 안 한 지가 벌써 한 30년쯤 됐죠? 예, 김대중 대통령 되시고. 예, 김영삼 정부 때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마지막 했죠. 95년, 96년이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가.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 가석방은 종시형 제도 같은 거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늘 가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기징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기한이 없는 징역인데 실제로 형법 82조에 무슨 얘기 돼 있냐면 무기징역은 20년 뒤에 가석방 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형은 없는데 무기징역이 있는데 그것을 제일 최고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20년 뒤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죠. 왜냐하면 가석방은 종신형이라는 그 형량을 펌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치권이나 아니면 입법하는 사람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잔혹한 범죄 김태현도 이게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20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범죄자도. 그러니까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됐다면 좀 법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국회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하나 오늘도 살펴볼 것은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인데 미제 사건이죠. 예. 어떤 사건입니까? 경북에서 대표적인 미제 사건입니다. 보통 저희들은 택강이라고 하는데 택시강도 사건인데 2003년 5월 20일 날 발생했던 사건이고요. 근데 이 사건이 사실은 택시강도의 전형성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개인 택시 영업을 하는 피해자 김모 씨가 이제 영업을 하다가 이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게 된 건데요. 문제는 이제 상주시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택시는 안동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게 세 군데에서 관련된 거죠. 그럼 영주에서 손님을 태우고 상주까지 갔다가 아마 거기서 살해당하고 택시는 다시 안동으로 오고 이렇게 될 확률이 범인이 상주에서 살해를 하고
안동으로 가서 그거를 거기다 놓고 그러니까 택시를 놓고 안동역 근처라고 합니다. 예. 거기서 이동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일단 택시 콜을 불렀으니까 상주까지 갔다. 그러면 택시 기사에게 현금을 노린 범죄다. 그때까지는 뭐 카드로 택시 잘 안 했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봐야 됩니까? 현금을 노렸다? 2003년도에는 카드가 거의 없었고 예. 현금이었는데 예. 문제는 근데 그 택시 안에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약 한 10만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 예. 이게 또 밤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현금을 보통 정리해 갖고 정산하는 곳 이게 영업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된 부분이라고 하면은 예. 실제로 그 택시 안에 현금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봤자 10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 10몇만 원 가지고 실제로 그 택시 강도를 한다.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택시 강도가 아니라 다른 건이다. 그러니까 택시 강도를 위장한 다른 건일 수 있겠다라고. 왜냐하면 택시 강도가 벌어지는 시간은 12시가 아니라 4시입니다. 왜냐하면 4시가 영업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는 12시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택시 강도의 전형성과 벗어난다. 그리고 굳이 죽일 이유가 없었는데 예. 왜냐하면 이게 범행이 이게 흔히 말한 돌멩이와 칼이 두 가지 사용된 총기가? 범행입니다. 예. 그러면 쫓아가서 제압을 하고 죽였다는 건데 택시 강도가 뭐 모텔을 걸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택시 강도로 갔는데 후반부에는 원안 혹은 아하. 뭐 저기 청부 이런 쪽으로도 수사가 진행된 게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또 굳이 영주에서 상주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택시 강도였으면. 그러면 보통 그냥 근처에서 네. 범행을 하고 해도 되는 거를 굳이 경계를 넘어서 갔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CCTV에 찍혔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가는 바람에 지켰네요. 왜냐하면 경계를 넘어가려면은 큰 도로를 써야 되고 자동차 전용도로. 예. 그래서 이제 CCTV가 아니 저기 과속 딱지를 띄운 거죠. 상주에서 안동으로 가는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도 이것은 단순 택시 강도가 아니다. 그러면 원한. 그러면 원한이면 알던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수사했던 사람들은 일종의 편면식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알았는데 아하. 한쪽에서는 몰랐을 수 있는. 근데 이분이 조금 이 누구한테 이제 채권 채무를 연결해 줬던 그런 분이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택시 안에서 뭔가 메모가 발견됐는데 예. 그래서 그쪽으로 수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전화로 그러니까 기사님 핸드폰으로 콜을 했다고 하는데 택시 콜을 네. 그럼 기록이 나올 거 아니에요? 누가 했는지. 근데 이제 이분이 좀 독특한 것은 예. 그러니까 콜 회사에서 해주면은 그 비용을 줘야 되니까 수수료. 개인 영업을 했나 봅니다. 명함 주면서.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온 것을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영업하는 거를 아는 사람이다. 그렇겠죠? 그렇게 예. 돼야 되는 거죠. 보통 택시 회사에 전화하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왜 그렇게 굳이 그 사람을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택시 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한 타켓을 미리 정했다. 그렇죠. 예.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청구 가능성도 있네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채권 채무 관계된 이게 중간에 있던 분이기 때문에 돈도 아니야. 그리고 살해 방법도 사실은 마무리를 짓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제압하는 게 아니라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청부다라고 볼 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게 영주, 상주, 안동 그러니까 사건은 영주에서 시작했고 사체는 상주에서 나왔고 그렇죠. 차량은 안동에서 나왔고 그렇죠. 이 관할이 다 다른데 누가 수사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사건 신했으면 영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그때는 이제 그 관할이 연결되니까 경부청 광수대 쪽에서 아하. 코딩을 하는데 이건 뭐 살인 사건이니까. 예, 살인 사건인데 근데 범인은 아마 이 세 군데를 다 아는 사람이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 예. 그 앵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공간에 그 이 삼각점의 어느 지점이 사실은 이 범인의 가 관련돼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 아니 여기 지금 관광호텔 영주에 있는 영주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누구나 다 아는 곳이고 아, 그렇죠. 안동역 바로 옆이더라고요. 지금 그 그렇죠. 차를 예. 버려둔 곳이 예. 거기도 누구나 다 아는 곳인데 그렇죠. 상주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안동 영주는 같은 구역이니까 알 수도 있을 건데 그렇다면
뭐 안동 영주 왔다 갔다 하면서 상주에 일을 좀 한다거나 뭐 이런 아마 경찰도 그걸 좁혀봤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주에 그 당시에 고속도로 도로가 많이 뚫렸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사체가 발견된 곳에 도로 공사가 많았고 아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이 그 발견된 그 근처의 마을은 이분하고 관련이 없는데 예. 근처에 그 길을 많이 닦는 쪽이라서 아마 공사와 관련된 어떤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뭐 추정이 된 거죠. 인부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인부일 그렇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업체 누구일 수도 예. 있고. 왜냐하면 네. 이제 보통 옮겨 다니니까 일 있을 때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지리적으로 다 알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저 안동역 옆에 차를 버려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망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동역 옆에 또 바로 버스 터미널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요. 네. 한 새벽 2시 정도, 3시 정도에 거의 다 도착했을 끊겼을- 거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과속으로 찍혔으니까. 예. 그때는 버스가 없었고.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기차가 있었나 봅니다. 아하. 그 시간은 이 2시 한 반쯤에 또 기차가 있는데 아. 그걸 탔을 것이다. 부산에서 청량리 가는 거. 그죠? 아마 상행성일 거라고 예, 얘기를 예, 하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골치 아픈 것이 청량리까지 갔는지 아니면 중간에 이거를 확인을 못 하는 거죠. 제천 원주 들렸다 가니까. 예. 중앙선 개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쪽에 관련된 사람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CCTV는 기차역에도 없었습니까? 당시에? 그때는 2003년도에는 CCTV가 구입됐었죠. 예. 어렵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제 사건으로 있고 이거는 역시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니까 예. 좋은 결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 여기까지만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